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금번 강의는 그 현장을 말하다 시리즈 설계 계산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계 도서에 대한 설명도 좀 포함되어져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무단 복사 및 사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자료는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구독자를 위한 교재로 활용 바랍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본 내용은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뭐 자격증 관련돼서 제가 써머리 했던 내용들은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개인이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누군가가 제 거를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기고 모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 가지고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실무를 말하다나 현장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좀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카피해서 이제 쓴다는 이제 제보를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게 내가 알고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랑 남이 들은 걸 가지고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좀 다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제가 그분과 컨택을 해서 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할 얘기고요. 할 예정이고요. 어, 개인 목적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실무를 널리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어, 이제 강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만든 이유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무를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관연도 문제풀이도 하는데, 관연도를 기능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산업기사나 기사도 이제 할 거고, 기능장도 할 거고, 전기 쪽을 좀 끝나고 나면은 소방이나 그다음에 가스 쪽도 제가 이제 계획을 이제 장기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자격증들도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은 지금 700개가 넘게 업로드가 되어져 있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입으로 설명하고 칠판에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PPT 자료들을 제가 만들고 이 원본 파일을 제가 다 저장하고 있어요. 영상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지적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실무를 알고 뭔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이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책들을 이제 저 혼자 만들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실무 경험 많으신 분들과 어, 이제 공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설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설계 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설계 도서라는 거는 시방서, 내역서, 계산서, 도면, 뭐 기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네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방서는 스페시피케이션, 그래서 일반 시방과 특기 시방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물량, 데이터 시트, 관련 도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역서는 물량 산출 내역서의 취합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찰 시 이제 기초 금액 산정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계산서는 간단한 것들은 좀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세 설계를 하면서 구체화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같은 경우 플랜트에 필요한 설비의 법규나 설비 운영 기준에 부합되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시 기준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시방서도 그렇고 내역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모든 이제 자재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나중에. 그래서 입찰 때 어순 잡아서 갔던 것들이 디테일 설계하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체인지 오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4번. 기본 설계 도면은
이제 입찰 비드 자료서부터 기본 설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승인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 도면, 우리가 포컨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시공 도면을 그리고 이 시공 도면을 출도를 해서 이제 시공하시는 이제 시공 관리자들이 그 도면을 보고 작업 지시를 하고 작업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한 내용과 시공 도면이 이제 다르게 되면은 이제 레드라인 드로잉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크라우드 마크를 쳐가지고 이제 도면을 수정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설계 쪽에 보내서 설계는 나중에 그 자료들을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중간 도면으로 수정을 해서 에즈빌트 드로잉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 도면은 시공 부서에서 건설공사 기간 시공 시 사용되는 도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 기자재들이 치수를 반영한 도면이 시공 도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등등. 그 다음에 기타 대관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무는 어떤 일들을 하냐 봤을 때 이제 공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하고 발주처를 대신해서 사용전 검사 서류들도 좀 준비를 하고 그 분야별로 이제 공정별로 시켜가지고요. 근데 공석의 인가 서류도 만들고요. 스케줄도 관리하고 공정도 관리하고 이제 자재들도 이제 입출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안전관리도 관리하고 막 전반적인 이제 공무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사실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설계 계산서를 말하기 전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들어오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계산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사실은 이제 22.9kV나 뭐 간단한 설비들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서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뭐 1호사의 이제 용량이 좀 큰 것들, 그 다음에 좀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뭐 큰 프로젝트들은 이런 계산서들을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를 만드는 모든 설비에는 이런 계산서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사, 3, 4호 설비들, 발전 설비들은 이런 계산서들이 들어가고 이런 계산서들이 들어간 프로젝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들이에요. 뭐 아파트나 빌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깊은 계산서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데 좀 이제 주무구부식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대기업 이제 EPC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설계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하면 외주 용역을 줘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이제 용역을 줘서요. 그래서 설계 계산서는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할 적에 간단한 계산서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서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맞죽고바식으로 보통 많이 좀 하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계산서가 있는 프로젝트냐 없는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좀 규모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이제 정례화된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통의 그리드에 물리게 되면은 이런 계산서들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설비가 운영이 되고 개통과도 연계가 돼서 이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1번 볼테이지 드롭 이제 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볼테이지 드롭 커큘레이션 해가지고 전압 강화 계산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숏서킷 커런트 폴트 커큘레이션 그래서 단락 전류 계산서가 들어갑니다. 볼테이지 드롭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는 케이블 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테이지 드롭이나 단락 전류 계산서나 다 들어갑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기 용량 선정할 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단락전류 계산서 같은 경우는 차단기 용량 선정할 적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 이런 기본적인 계산서들은 로드 리스트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고 8, 90%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로드 플로우라는 거를 계산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동 전류나 전동기의 기동 전류나 이제 과도 안정도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통과도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서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2번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프로텍션 릴레이 세팅 캘큘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호 계정기 정정 계산서인데요.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서도 우리가 이제 보호 협조를 제가 이제 기능사 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호 협조라는 게 있어요. 보호 협조는 절연 협조가 있고 과전류 보호 협조가 있고 질학에 대한 보호 협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위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거와 업스트림 쪽에 있는 거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경치를 가지고서 이제 전비 보호를 할 거냐 후비 보호를 할 거냐를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부하 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비 보호 그 부하 쪽에 있는 게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후비 보호용으로 이제 어스트리 쪽에 있는 부하가 떨어져야지 정전의 파급이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타임 곡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후비냐 전비냐 이거를 이제 막 계산을 합니다. 되게 복잡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요런 계산서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제 관연도 문제 해설하면서 실물을 말하다나 현장을 말하다 해서 제가 조금씩 개념적인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이거를 막 계산하는 방법까지 그 여러분들께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본적인 개념,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UPS와 레귤레이터 AC 사이징 캘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UPS나 정전화 만전자치 AVR이죠. 사실 AVR 용량 계산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UPS나 AV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UPS는 뭐라고 하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서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UPS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통신, 그 다음에 백업 전원이 순간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백업 전원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UPS를 쓰고, 백업 전원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용량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막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의 그 순간의 정전을 커버를 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커버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패턴은 뭐 건물이든 플랜트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용량을, 적정한 용량들을 어떤 이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나 어떤 조건들을 줘가지고 이제 사이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앤 5번의 배터리 앤 차저 사이징 캘큘레이션은 배터리 및 충전 설비 용량 계산서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플랜트가 크게 되면은 제어 전원을 우리가 DC 전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DC 전원이 이제 폴트가 나게 되면은 이제 설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어 전원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이제 리던턴시 백업 절차나 백업이나, 그 다음에 그 배터리와 우리 뭐 DC 서플라이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적에 이제 적정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DC 전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용량에 대한 사이징을 할 적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일루미네이션 캘큘레이션은 조도 계산서라고 해갖고 이제 조건별로 플랜트 내 공장 내에 허용할 수 있는 조도, 평균 조도, 그 다음에 각 에어리어별로의 조도, 그 다음 5개 조도, 5개에 있는 조도,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시자가 계속 상주하는 곳의 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조도 계산을 해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다이얼럭스라는 이제 조도 계산 프로그램을 이제 플랜트 EPC 대기업 EPC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나 로드플로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탭 계산, 우리는 국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워투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탭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해외도 이탭 계산서를 이제 다 허용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탭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파워 케이블 사이징 캘큘레이션은, 이거는 사실은 전력용 케이블 계산서는 2번의 숏서킷 커런트와 볼테이지 드롭 관련된 것들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로드 플로우나 기동 전류, 단락 전류 계산, 그 레이티드 커런트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서 이제 이 탭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허용 전류를 알아낼 수가 있고 단락 전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족되는 굵기의 이제 케이블을 선정하면 되는데, 뭐 1호사서부터 345, 그 다음에 뭐 배전 계통에 있는 뭐 22.9 케이블이나, 그 다음에 전기실 우리가 이제 22.9 케이블을 받아서 6.6 케이블이나 2단으로 강압해서 380이나 220으로 직강한 이제 2단 직강하는 이제 직하하는 그 전압에 대해서 이제 케이블 선정을 할 적에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3, 4, 5 케이블 사이징도 있고, 사실은 저압이나 중압이나 고압 이렇게 레벨을 다 나눠 가지고 케이블 사이징을 다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사이즈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적어놨지만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제어 회로에 대한 이제 케이블도 뭐 우리가 뭐 16C짜리를 쓰냐, 뭐 8C짜리냐, 4C짜리를 쓰냐, 4코어짜리, 4C는 4코어짜리 4가닥이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또 광 케이블, 파이어 옵틱 케이블에 대한 뭐 조건들도 이거 발주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뭐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필요할 때마다 좀 이렇게 제가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9번에 이제 그라운딩 커큘레이션은 이제 접지 계산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접지 계산서의 이제 그 사이즈, 그 다음에 메시 간격들, 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발전 플랜트나 변전소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 간격들, 굵기를 이제 선정을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다 프로그램 갖다가 다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10번은 캐소딕 프로텍션 커큘레이션이라고 전기 전시 방지 설비 계산서입니다. 전기 전시 방지도 우리가 보링에서 대지 그 전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적정한 이제 우리가 그 희생 양극법이나 이런 에노드를 이제 심을 적에 그 사이즈 크기들을 30년 30년 뭐 주기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크기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우리가 저 페이빙 해가지고 아스팔트까지 다 씹어놔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희생양극을 썼는데 그 에노드를 우리가 그 뭐 땅을 파가지고 다시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썼을 적의 그 주기를 좀 전이를 알고 얼마나 이게 다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적정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10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 메인 스텝업 트랜스포머 레이티드 볼테이지 셀렉션 컬큘레이션은 주변압기 전격 전압 계산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발전 플랜트에 이제 국한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호사 변전소 같은 경우는 AVR이라는 게 있어요. OLTC라는 게 있어요. OLTC. 온로드 탭 체인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1호사를 뭐 22.9 케이블로 만들 적에 부하단에 있는 전압을 이제 정전압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AVR이 그 위로 8탭, 밑으로 8탭, 아니면 위로 16스텝, 밑으로 16스텝 갖고 얘가 왔다 갔다 AVR이라는 이제 장치를 통해서 스텝을 자동으로 OLTC, 온로드라는 거는 부하 상태에서도 탭을 얘가 체인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은 이 계산서가 필요가 없지만,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DETC, 디에너자이즈드 탭 체인저를 씁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대한 이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탭을 우리가 플러스 4탭, 플러스 그 포스탭, 마이너스 포스탭을 우리가 가지고서 나중에 계산을 해서 운영할 적에는 탭을 우리가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면서도 전력거래소와 이게 얘기해서 계산을 우리가 해줄 수도 그 탭을 변환을 승인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메인 스텝업 트랜스포머 사이징 캘큘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설비의 이제 용량 계산서와 용량 계산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발전 설비 용량 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설비인 그 게스 터빈의 이제 그 용량에 따라서, 스팀 터빈 용량에 따라서 이제 변압기 사이즈는 결정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발전기 사이즈보다는 변압기 이제 사이즈를 더 커서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국내 3, 4, 5 이제 송전솔로에 이제 발전 설비가 물려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330MV짜리 발전기를 쓰고요. MVA예요, MVA. 330짜리 쓰고 주 변압기는 330에 360이나 370. 그러니까 OA 용량의 1.33배가 FA 용량인데 그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업이 아닌 그냥 메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용량 계산서는 이제 부하 리스트, 로드 리스트에 의한 용량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용률이나 뭐 부등률을 이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막 플랜트 1호사를 쓰는 이제 대기업 플랜트들은 그거보다 이제 설비의 안정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부하 용량 그대로 나온 거에 병렬 운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V 용량이 나왔어. 그럼 OA는 100MV에 저기 120에 1.33배 한 FA 용량을 쓰고 거기에 변압기 2대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3대. 왜냐면은 변압기 하나 터지는 것보다 터져서 정전되는 것보다 변압기 두 개를 사서 병렬 운전을 해서 백업을 변압기 하나가 작살 나더라도 2개가 부하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플랜트 설비들이 화공이나 이런 데는 그냥 정전돼 갖고 설비가 다 정지되면 그 안에 이제 막 굳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고 백업 변압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병렬 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2개가 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대 중에 2개가 망가지더라도 하나 갖다가 커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변압기 빨리 발전해서 하나 백업으로 다시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병렬 운전용으로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이제 1호사 설비 같은 거 변압기 하나를 가지고서 뭐 60% 이제 부하 운전을 보통 60% 100% 운전을 한다고는 제조사에서 얘기는 하지만은 아이디어하게 운전하는 거는 6에서 70% 정도가 가장 안전적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파워 콘덴서 사이징 컬큘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건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그러니까 파워 팩터가 우리가 역률이잖아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그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Emergency Diesel Generator Sizing Calculation이라고 해서 비상발전기 그 용량 계산서입니다. 이건 비상발전기는 우리가 플랜트 설비는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발전기로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의 설비가 운영을 해서 이제 설비가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보정하거나 아니면은 정지할 적에 최소한 아까쯤에 뭐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슬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전을 해주고 정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비상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그 로드 리스트를 작성을 할 적에 우리가 에머전시 부하용을 별도로 이제 발주처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용량을 모두 모아가지고 발전기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2번 항목을 좀 알아볼게요. 뭐 더 있어요. 근데 일단 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4가지를 좀 만들어 놨어요. 1번은 디자인, 어이구, 그게 오타가 있네. D인데, DSIGN이죠. 디자인 크리테리아 포 일렉트리컬이라고 했고, 이제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각 설비별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자들은 대기업 EP사들은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파워 케이블 루트 스케줄이라고 해갖고 이건 뭐냐면요. 이제 메인 케이블 루트 플랜을 만들면은 거기에 프롬프트에 대한 케이블 스케줄을 다 만듭니다. 뭐 제어용 케이블서부터 초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 중압 케이블,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케이블, 그러니까 저압 케이블들을 우리가 각 이퀴프먼트 설비별로 변압기나
그 다음에 뭐 모터들이 어떤 이제 제어 설비로 가거나 로컬 컨트롤 패널에서 어디론가 이제 프로텍션 패널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전원에 대한 이제 연결 케이블들을 이제 이 루트 플랜 스케줄을 가지고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면 드럼 스케줄별로 케이블 길이가 나오고, 이제 드럼 스케줄을 만들 적에도 드럼 스케줄 번호가 이 스케줄 번호에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그 10명이 넘는 전기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EPC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또 협력사를 줘가지고 협력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검토를 하고, 되게 일련의 막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산출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커넥션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 인터커넥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각 건물별 아니면 내부에 있는 판넬별로 이제 우리가 케이블 스케줄별로 해서 판넬에 막 프롬과 투에 이제 판넬들의 케이블을 깔아 놓은 거를 이제 케이블 터미널 블럭, TV 터미널 블럭 단자대에 연결하는 이제 그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로드 리스트.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부하 리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을 많이 하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하 리스트보다는 로드 리스트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부하 리스트라고 한 거는 이제 로컬에 우리 한국 사람에서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해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로드 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서는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죠. 이렇게 13가지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도면에는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 우리가 단선도가 있고, 두 번째는 로직 다이어그램이 있고, 세 번째는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인데, 이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이제 그 저압 계통의 이제 그 우리 시퀀스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기 기능사나 뭐 우리가 이제 기사 실기에 보면은 우리가 시퀀스도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도면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플랜은 이제 케이블 포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션을 둬 가지고 몇 단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루트는 건물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퀴프먼트 레이아웃 플랜은 각 건물별로 이제 전기 판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은 그라운딩 플랜은 각 건물별, 이제 플랜트에도 여러 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의 방에도 방이 3개짜리면은 욕실 30평대는 욕실 2개가 있고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방이 3개가 있고 전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플랜트도 이제 역할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제 방들이 있고 이제 어떤 에어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런 이제 설비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라운딩 설계하는 기준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플랜들이 이제 6번에 나와져 있는 거고, 7번은 언더그라운딩 덕트뱅크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능사 이제 관련도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법규상에 보면은 국내 법규상에 매설 깊이가 이제 중량물이 지나갈 경우는 1.0m 이상, 예전에 1.2m였지만 1.2m 이상이었지만은 KC 개정되면서 1.0m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m 이상, 그 다음에 중량물이 지나가지 않는 곳은 이제 0.6m 이상으로 매설 깊이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이 덕트뱅크를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언더그라운드에 보면 파이프들이 플랜트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량물이 있는 지역이지만은 이제 1.0m 이상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덕트뱅크 콘크리트 이제를 우리가 거기 PVC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어떤 중량에도 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게끔 이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언더그라운딩 그 도면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토목
에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 쪽에 이제 전달해주고 이제 컴파짓 도면을 줘요. 배관이나 어떻게 보면 배관, 전기, 제어, 토목, 건축을 다 엎어갖고 이제 그 크래시가 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또 레벨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들이 반영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전기 쪽의 언더그라운드 덕트뱅크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은 라이팅 앤 리세터거 플랜은 이제 약전 설비의 하나인데 우리가 조명이랑 콘센트에 대한 이제 배치도가 나와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방별로 에어리아별로 다 5개 옥내 다 등에 대한 이제 들어가 있고 5개에 설치하는 리세터클 같은 경우는 방수형이 되겠죠.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방수가 되는 거겠죠. IP 등급은 제가 그 실무를 말하다에 그 엔지니어가 알아야 될 사항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화이트보드판에 쓴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커뮤니케이션 플랜은 우리가 그 뭐 퍼블릭 어드레스나 페이징, CCTV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번은 해저더스 에어리아 클래시피케이션 플랜은 우리가 해저더스는 이제 방폭을 이제 전기가 적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에어리어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해저더스 에어리어에 이제 적용되는 구간을 이제 도면상에 표시를 하고 거기는 다 방폭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폭 기자재들을 우리가 또 다 내야 되겠죠. 방폭 설계도 하고. 그래서 방폭은 제가 예전에 뭐 저기 그 현장을 말하다 사진 찍어서 방폭 설계된 것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클래스 2냐 뭐 1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설계 기준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준보다 더 그냥 시비하게 더 강하게 그냥 적용해서 그냥 모두 그냥 올방폭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냥 설계할 적에 예전에 막 머리 아파요. 그냥 다 올방폭으로 해버려요. 그냥 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뭐 그 밸류 엔지니어링 하라고 하는데 뭐 제가 살아야지. 나중에 설계하고 나서 그 시공에서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 생겨가지고 설비 운영하다 그거 다 나중에 설계자가 다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저는 그냥 과하게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캐소딕 프로텍션은 이제 정시 방지 설비 관련된 이제 도면들 어디 적용할 건지 언더그라운드는 어디 그 다음에 설비에는 어디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번의 일렉트릭 히트 트래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동파 방지 설비를 합니다.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중동 지역에는 일렉트릭 히트 트래싱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국내나 이제 혹한의 지역은 이제 배관이 이제 설비가 정지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유체들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운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온재를 덮기 전에 배관 내에 우리가 그 히트 트래싱 설비를 갖춰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 컨트롤 판넬들, 지역 판넬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그 와이어레스로 통신을 우리가 싸가지고 상태를 관리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면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위치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해를 못하지만 좀 이걸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것도 되게 편리한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파이어 알람도 사실 9번의 커뮤니케이션 플랜이나 13번의 파이어 알람은 사실은 그 EPC사는 전기에서 그냥 하고 그 일부 뭐 이제 저기 어디야 그 통신이나 파이어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을 적에는 커뮤니케이션 플랜이나 파이어 알람은 전기 쪽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랜은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이어 알람도 뭐 자탄 설비라고 파이어 파이팅이 있고 파이어 알람이 있는데 파이어 알람은 그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해서 우리가 뭐 감지기들, 그 수신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불이 났을 적에 화재를 감시하는 이제 설비는 전기가 하는 거고 화재가 나서 감시를 해서 화재가 난 거를 이제 이거를 연동을 해서 이제 스프링클러나 뭐 그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뭐 이제 청정 소화약제를 터트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파이어 파이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제 기계 쪽에서 하는 거죠. 전기는 이제 자탄 설비를 전기 분야에서 하는 거고, 이제 기계는 파이어 파이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계 분야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전기 소방만 그 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만 따면 안 되냐 하는데, 플랜트 감리를 하려면은 그 전기 소방 설비 전기 분야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계 분야 가지고 있는 사람 각각 한 명씩이 둘 다 자격증이 필요로 해요. 왜냐면 파이어 파이팅도 있고 소화 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도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거든요, 플랜트는요. 그러면은 자격증 가진 사람 2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2명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죠. 2명을 뽑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뭐 기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냥 다 돼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감리를 하려면은 이게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계나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보통 발주자로 이제 넣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감리까지 생각하시고 할 거면은 이제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 저는 이제 소방 설비 기사 이제 전기 분야만 가지고 있는데, 하실 거면 이제 전기나 기계를 이제 모두 취득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기주 보조기기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까쯤에 뭐 시방서에서 뭐 설계 도면이나 도서나 그 다음에 뭐 계산서를 좀 알아봤고, 그 외에도 전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기자재 발주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기자재 발주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시공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 단계에서도 이 발주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건설공사에서 설치한 거를 이제 부품이 오래되면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이제 기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발주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준공도서에 있는 스펙을 가지고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발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주는 여러분들이 전기 업무를 하면서 제조사에 있든 뭐 대기업의 EPC사에 있든 어떤 154 변전 설비를 담당하거나 22.9 케이블을 담당하는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나 설비 운영하는 쪽에 있든 지간에 이 발주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전자 입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뭐 도면과 물량과 그 설계 도서를 이제 꾸며가지고 주는 거죠. 시방서를 주면은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주가 나가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이제 계약 의뢰 부서로 이제 조달팀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고 다시 준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조달팀에 준공 통보를 하고, 조달팀에서는 이제 비용을 지급하게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뭐 준공서부터 뭐 비용 지급까지 다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제 막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해서 좀 했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맛배기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개념적인 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런 큰 내용들이 있다. 근데 내 영상을 보고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쯤에도 막 강의하다가 봤는데, 좀 조그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서들도 없어요. 근데 큰 플랜트를 가게 되면은 이런 계산서들이 기본적으로 붙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6천억, 7천억 공사에 이런 계산서가 없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그만 뭐 5억, 10억짜리는 그냥 막 우리 자격증 시험에 보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나오는 계산서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일반 주택의 부하 밀도를 30V 암페어파 미터 자석으로 해갖고 그냥 평수 면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부하 밀도를 계산해서 사이징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 대략적인 용량을 가지고 한전의 인임용 케이블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사이즈.
그런 것들은 뭐 쉬워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플랜트 대기업, 이제 그 대형 플랜트 뭐 몇천억짜리 공사 가게 되면은 이런 계산서를 계산하고 검토하고 만들어지기까지는 되게 많은 여러 사람의 노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프로고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엔지니어로서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큰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큰 그릇을 자꾸 만들어 봐야지 여러분들이 큰 그릇에 이제 담을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조그만 데서 조그만 시선으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은 큰 그릇이 얘기하는 거를 조그만 그릇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보는 레인지가 뭐 3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인지가 120도, 180도, 360도로 회전하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끼리 헐뜯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조금 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이게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막 이게 좀 깔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엔지니어들끼리 뭐 서로 존중해주고 자꾸 챙겨주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론은 다른 관리 조직에 우리는 이제 뭐야 이게 속해져 가지고 힘도 못 피고 그냥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지시를 하는 그런 데 가서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자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챙겨주고 뭐 발주자라고 해서 뭐 갑질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줘 가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지켜봤지만은 저도 이제 뭐 바닥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케이스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들이랑도 이제 업체라고 하지 않고 저는 협력사라는 문구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같이 내가 이제 발주자라고 하지만은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협력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왜냐하면 바라보는 목표는 건물을 만드는 거고 건물을 잘 운영하는 거고 잘 유지보수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협력사와 나와의 그 뭐 이게 목표가 목표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협력사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도 해보고 시공도 해보고 제조사에서 일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 섞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실무 경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내용을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도 하고 질문도 하게 되면은 이제 협력사들, 제조사들은 뭐 그쪽 분야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그 깔볼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 뭐 기술사든 기능자기든 기사든 기능사든지 간에 따고 나면 그 위치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격증의 실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격증 문제에 나오나요? 뭐 기술사나 기사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현업에 들어가면 실무를 하면서 다 배워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인허가를 우리가 정례화돼 있고 하지만은 실제 인허가를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으면 못합니다. 힘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힘들어요. 공사계 공사계 저 전기 그 사업법 이제 전기 사업법에 보면은 이제 발전 사업 그 공사계 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게 돼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전화만 하면은 여러분들 뭐 만나주나요? 그리고 공사계 인가 서류는 어떤 것들 준비하는지는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산자부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전기안전공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견전공사 사용점검사 수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소에서 하냐, 그 완주에 있는 본사에서 이제 사용점검사를 하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설비 규모가 좀 커지고 중요 설비라고 생각하면 본사에서 대부분 쥐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것들은 이제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자격증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냥 자격증을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격증에 있는 내용이 현업에 가서는 좀 안 맞는 내용들이, 법규 사항들이야 다 맞지만은 이제 설치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 자격증 만들어진 게 이제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무에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공사 방법이 진짜 랜덤한데요, 너무.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젊은 분들은 좀 경력을 쌓고 실무 경험을 힘들더라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힘든 과정.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그 응축되는 시간이 몇 년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응축되는 시간이 없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퇴사하고 힘들다고 자격증 안 따고 이러면은 응축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권반장이 장담합니다. 저는 그만큼 이게 저도 되게 힘든 순간을 견뎌냈고 이겨내서 오늘날에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시간이 그 5월 7일이거든요. 업로드는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될 가능성이 높은데 5월 7일 지금 11시 55분입니다. 저 내일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도 저는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축되는 시간을 힘들지만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연도 문제를 지금 기능사 과정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기사부터 해도 됐어요. 근데 기능사부터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들도 기능사 문제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지 교감이 돼야지 나중에 현장에서 기사라고 해서 나 자격증 기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게 뭐 잘 안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능사 문제도 기사 문제와 다릅니다. 뭐 내용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분야가 달라요. 과목이 뭐 전기 이론이라고 해서 뭐 물론 이제 기사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론까지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능사 문제가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취득해놓고 기사 몇 년 지난 사람이 한번 기능사 문제 제가 풀이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익숙한지 기억도 안 날걸요, 잘. 금속관 공사는 뭐다 그냥 이런 것만 알고 있지 뭐 치수, 뭐 지지점간 거리 이런 것들 기억 안 날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은 뭐 유튜브 재밌는 영상 막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영상, 이제 필요한 영상들, 젊어서 좀 고생을 해야지 뭐 나이 들어서 좀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아봐요. 예, 이상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현장이나 실무를 말하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